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중부권의 최고의 명문인 충남대학의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학생들도 많이 계시네요. 여성 문제는 또 남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남성의 문제는 여성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2002년 한 해가 저물고 있고 또 한 학년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맘때쯤이면 아마 미래를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한 30년 전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당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는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그때 떠났었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에 접하고 중간에 모든 것을 접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어떻게든지 바쁘신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참 인생 길이라는 게 예측 못하게 풀려서 어머니를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그 벅찬 책임을 전부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그때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후진 양성을 하는 그런 나날을 아마 지금 보내고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 시급한 과제들 중에서 특히 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해보고 또 정치개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의 그 인류 발전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커다란 두 번의 혁명을 경험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는 기계 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세 번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 사회도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만 해도 발전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간이나 또는 국가 간의 그 빈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설사 좀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격차를 비교적 쉽게 만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또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대량 생산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업화된 나라들은 아직도 수공업 상태에 있는 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국가 경쟁력 차이가 곧바로 그 군사력과 국력의 차이가 됐고, 결국은 후발국들은 그 선진국들한테 원료나 제공하고 그들의 시장이 되어주는 그런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그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5,000년 동안 이어오던 이 나라가 남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었던 것인데, 제가 그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정치인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교훈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또 역사에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다른 혁명인 정보화 혁명 속에 서 있고, 또 전 세계가 그 동시 생활권이 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다시 이 시점에서 외국에게 뒤져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끼어서 생존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고 또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볼 때 이번 대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꽂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정치개혁, 그리고 둘째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 발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한 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꽂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정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또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개혁도 다 해야 되지만 이 정치라는 게 국가 운영의 어떤 틀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지면 다른 것도 제대로 개혁이 되거나 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가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각 분야에 우리가 재정비하고 고쳐야 될 곳이 많지만 국민들은 막상 그것을 추진해야 될 정치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는 바뀌지 않고 다른 분야만 고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손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DJ 이 정부에서도 개혁을 많이 추진했는데 이 DJ 개혁의 실패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정치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 또 자기 정당은 변하지 않고 남들만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정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한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첫 과제로 정치개혁을 사심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과거 그 정권 초기 때마다 있었던 무슨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정 같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정당을 개혁하고 또 국회를 정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제대로 된 의회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정치 자금 제도, 또 선거 제도 이런 것을 개혁해서 돈 안 드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또 엄격하게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당히 미흡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시스템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 정치 개혁을 개인적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리 비리 정치인을 뭐 사정한다 어떡한다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고 잘못하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정치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인 정당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과거 제가 한나라당이 있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당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 개혁이라는 것은 영남당이다, 호남당이다 하는 이런 식의 지역당이라든지 또 DJ당이다, YS당이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한 사람의 정당이 아니라 이념과 정체성이 뚜렷한 정책 정당을 만들고 또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1인이 지배하는 이런 사당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이상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이 자기에도 분명한 정체성과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고 또 따라서 국민들 입맛에 맞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정당과 유권자들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뚜렷한 이념이나 정책 비전에 따라서 정치권이 한번 헤쳐보여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이념적으로 어떤 확고한 정체성 위에서 성장과 분배, 또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 이렇게 상반된 그 사회적 가치들 중에서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둘 것인지 확실한 자기 색깔을 보이면서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당이 자기 기반을 이렇게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중도에 이렇게 가깝게 보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당의 정체성만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현재 우리 정당 정치의 문제점인 지역당 또 개인당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는 반대로 이념이나 노선과 관계없이 전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단지 어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또는 집권만을 위해서 이합 집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대선만을 위해서 모인다면 결국 선거 후에 또다시 이합 집산이 될 거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과연 야당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가 한나라당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의 1인 지배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재 한 사람이 한 손에는 모든 공천권을 쥐고 또 한 손에는 그 당의 모든 재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해서 정당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하게 되어 있고 또 총재가 모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율성을 잃고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고 또 그 당 재정을 이용해서 1인 지배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한 사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떤 사람이 총재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와 같은 1인 지배 체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투명화하고 또 분산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천제도는 투명하게 상향식으로 하고 당 재정도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제왕적 총재직을 폐지하고 그 투명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하고 또 당 운영을 투명화하자. 그리고 대선 후보의 그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그 탈당까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 후에 당내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제가 주장했던 것들을 대부분 다 채택했고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제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죠. 대선 후보의 그 단일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체성과 정책 방향이 다른 후보들이 단지 대선의 승리만을 위해서 합치고 단일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경선을 통해 갖고 대선 후보를 뽑은 후에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정당 개혁을 이제는 정치 개혁 전반으로 확대시켜서 정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번 대선에서 제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이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정치 개혁에 대한 후보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없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 개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제대로 된 의회 제도의 확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국회의 역할과 그 권능을 정당의 중앙당이 대신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 어떤 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어떤 국회의 직보다는 당의 어떤 직, 그 당직을 맡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의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1인 지배 체제를 철폐하고 또 지금 너무나 비대한 중앙당을 슬림화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국회를 정당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회의 권한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가 그 행정부에 비해서 예산이나 또 규모, 전문성이 크게 뒤지기 때문에 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격한 그 상권 분립으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또 중앙의 행정기관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고 또 대통령이 국회 그 정책 설명회를 정례화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그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감사원을 아주 국회로 이관해서 감사원의 그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그 심의 그런 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당과 국회를 개혁하는 것과 함께 시급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의 그 사슬을 끊고 우리 정치권 안에 그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치 자금 제도와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돈 안 드는 선거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도 자금이라든가 또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그 정치 발전을 막는 요소죠, 또 하나에. 그래서 저 역시 이 실제 정치를 해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은 아무리 아끼고 또 전략하고 이렇게 해도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해라, 부정부패를 없애라 아무리 그래도 정말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려면 대단한 그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 방식을 제도화하고 또 선거 공영제를 확대해야 되고 또 정치 자금도 철저하게 투명화해서 그 음성 자금이 그 움직일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현재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반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고 또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당, 국회를 개혁하고 돈 안 드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인데 저는 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라든지 또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기보다
우리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극소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그 퍼센트만 된다면 아마 이렇게 구태의원하고 북한 투쟁으로 아주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또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여서 궁극적으로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부드럽고 깨끗하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리더십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내용도 권력 획득을 위한 극한 투쟁보다는 교육이라든지 복지, 환경, 소비자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생활 정치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적 리더십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나라의 여성 공직자 숫자가 많을수록 부패가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그런 사실이 구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참여 증대는 단순히 여성의 그 정치인 수가 많아진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의 그 내용 또 질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바람을 우리 정치권에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면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생산적인 정치로 바뀌고 또 우리나라 정치가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과 또 간접적인 참여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유권자로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거나 또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여성이 직접 정치 선거에 참여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후에 저 자신의 선거뿐 아니라 많은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많이 치렀는데 선거 때보다 보면 여성들이 지지하고 또 여성들이 막 어떤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후보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면서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 그렇게 표시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방향이 바뀔 거다 이런 확신도 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이제 여성이 직접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인데 저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또 여성 정치 지도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먼저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그 역량을 키운 다음에 그 국회의원 공천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여성 정치 지도자를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중앙 차원의 선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심하고 또 선거 비용도 덜 들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아직 그 사회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작은 면에서도 그 어려움이 많은 여성들이 그쪽으로 먼저 진출하는 것이 그래도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다른 일들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사안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의원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다루는 문제들이 뭐 외교, 국방, 무슨 과학, 기술, 경제 이렇게 전국적인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에서는 보다 지역 주민 그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우리 여성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방의회를 거쳐서 국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서 역량을 쌓은 후에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게 된다면 그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 내려서 우리 정치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역량 있는 여성 정치인을 구하기 어렵다 하는 또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 여성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역량을 쌓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 여러분들도 한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든지 간접 참여든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제 성장 과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시절에 청와대에 지내면서 지금 돌아보면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항상 그런 얘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 대한 뭐 이런 걱정, 나라에 대한 저런 걱정 그런 게 거의 그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적에도 그 남쪽 지방에 가 났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그 뭐 이제 70년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성장 엔진이 뭐냐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냐 뭐 또 외국하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참 보면서 나라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지금 기억이 듭니다. 또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 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뭐 산업 시찰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그다지 안보라든가 국방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던 여러 가지 모습 또 제가 어머니를 대신하면서 당시에 그 외국에 많은 그 귀빈이나 국가 원수 뭐 이런 분들이 방문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또 그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그 국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저한테 깊이 그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루어놓은 나라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 충격을 받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나이에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 나라가 다시 반석 위에 서는데 뭔가 이조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제 대구 달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저는 뭐 거의 자금도 없었고 또 조직도 제가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다 와해돼서 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또 그때 제가 야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넥타이 매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쪽으로 갔다는 말을 응답으로 할 정도로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 그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와서 파는 그 할머니들이 참 그 고기 이렇게 돈 적어서 저한테 보태주기도 하고 또 여성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만한 그 무슨 비닐 주머니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더니 이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게 고기, 뭐 소고기인데 이걸 먹고 힘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그 소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그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사명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 정치에 참여할 때 남성들한테도 그렇지만 이 마타도아라가 흑백선전이 난무하는 게 정치입니다. 뭐 온갖 희한한 별 그 흑백선전이 난무하는데 이것도 여성들이 그 정치에 진출할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이제 부총재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하게 된 동기가 제가 그때 이제 2000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자마자인데 그 선거를 마치고 이제 그 당선 사례랄까 그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러 쭉 그 넓은 제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 그 가게에서 일하던 분들도 뛰어나오고 이러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잘해주세요. 우리 믿고 있어요. 이런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에서 그냥 국회의원으로만 있을 때는 어떤 당이 한 가지 고칠 점도 많고 우리나라 정치에 고칠 점도 많은데 그냥 있어가고는 큰 힘을 쓸 수가 없겠다. 그렇다면 부총재 경선에 나가서 그렇게 직접 선거에 선출되는 부총재라는 그래도 좀 말발도 좀 더 세질 수가 있고 뭔가 소신 있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부총재 경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직도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그 정치권에 많이 남아있느냐 하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니 여성이 어떻게 선출직에 출마를 하느냐 그게 그 당의 그 불만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그냥 뭐 지명해서 이건 여성목으로 예를 들면 두 자리가 있다. 여성목으로 주는데 가서 지명직으로 하는 거지. 무슨 여성이 나와서 부총재를 선출에 의해서 뽑히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편견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 부총재 경선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저기 그 뭐 경기도 해갖고 각 지역에서 하나씩 다 당선시켜주자 이렇게 나눠서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가서 표를 많이 얻으면 돼야지 다 지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는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선거는 안 된다. 해갖고 저는 하여튼 아주 정정당당히 나가서 승부를 해서 이제 부총재로서 또 쭉 그 일을 해왔는데 혹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개혁이 안 되고는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도 너무나 한계를 그 느껴가지고 이제 그 아마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당 개혁을 제가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사실 그런 것을 다른 목소리를 당해서 내게 되면 또 얼마나 눈총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게 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그냥 뭐 좋게 저 편하게 남이 하는 대로 그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만히 따라 있으고 그러면 아마 뭐 그 당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냥 뺐지만 달고 그저 있을 거라면 아예 정치에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힘든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를 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을 가겠다. 그런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의 중심은 역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대표로 있는 한국미래연합은 어쨌든 여성이 정당의 책임자로 있는 정당이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좀 지방선거에 참여하면서 또는 지구당 그 창당 과정에서도 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그 생각만큼 참여가 없었고 또 어떤 선거에 나가려고 해도 그 자금이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당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족으로 포기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성 지구당위원장을 많이 임명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든 하여튼 우리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일련은 산업화 시대에 수십 년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화 시대에는 그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타고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1년, 과거에 1년 뒤졌다, 지금 1년 뒤졌다면 한 수십 년을 다른 나라에 뒤지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뒤처지면 또다시 수백 년 동안을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제 향후 5년을, 우리나라의 5년을 좌우할 그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시든 또 갖지 않던 간에 이번 대선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운명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과 같은 젊은 학생들이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지성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로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치라는 것이 정말 실제 해보면 1차적으로는 물론 정치인들한테 책임이 있지만 결국 국민, 언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뭐를 진정으로 바라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역 감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극복해야 된다, 이게 망국적인 병이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하고 국민도 하고. 근데 선거를 딱 치르고 표를 열어보면 그대로 또 갈라져서 나옵니다. 국민이 또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럴 때 말은 그렇게 해도 표는 또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이 정치권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힘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여성들의 부드러운 힘이 또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젊고 그렇게 봐주시겠죠? 또 여러분도 젊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제가 좀 천윤상합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 정치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온 후보자들 중에서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는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락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의지가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후보를 선택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아까 정치권에서 정당개혁, 정치개혁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정치 이념과 노선, 그 정책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합 집사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나라당 복당설이랄까요? 그리고 당대당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최근 많은 언론과 타 당으로부터 이합 집산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합 집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대전 방문해 주셔서 참 반갑게 생각하고 실제로 보니까 참 미인이신데요. 국민통합 21이 정몽준 후보가 이끄는 당인데요. 오늘 그 대전에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조금 전에 창당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타 당 같은 경우에 많은 후보들의 대표랄까 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대전에 오시면서도 굳이 이렇게 축하랄까요?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 특별히 있으신지요? 시간이 다르죠. 예, 우연히 이제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그 단어가 있는가 본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또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원래가 그 정당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외국의 어느 그런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그런 이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은 야당이 돼도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선, 자기의 색깔, 자기의 이념이라는 건 자기 피와 살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찬성도 안 하고 자기하고도 맞지도 않는 정당이 여당이 된다, 집권당이 된다 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괴롭죠. 그런 정당에 가서 몸을 담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그런 그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체성이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는 정당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합 집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나라 상태가 이렇게 됐다면 한 번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진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합 집산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숫자가 적더라도 그 자기 어떤 성향과 노선에 따라 다 모여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정책을 피고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상황인데 최선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차선이라도 어떤 잘 될 수 있는 정치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약속을 받고 또 그런 그 어떤 의지가 있다면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현실을 다 보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가능한 선택을 하려고 그러죠. 이번에 그 대선 2달 전에 그 유시민 씨가 이번에 만든 개혁적 국민정당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아서 좋은 의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개혁적 국민정당에 대한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추구하는 노선이 있어서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하고는 다르다. 또는 뭐 다른 거는 다르더라도 옳고 그르고 어떤 게 더 지지를 많이 하는 건 국민이 선택할 일이죠. 그런 그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습니까? 저희 지금 뭐 대선이 한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정치 지금 대선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마 민감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 질문을 좀 피하고 오늘 여기 강연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듣고 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장 과정이 정치 참여하시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다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가 우리 정치의 변화를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성으로서의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 사회적인 변화나 아니면 제도적인 대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여성들이 그 사회에 많이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그 발전을 했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그 여성들이 더 많이 사회에 그 정치권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 진출하려면 우선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인식 그것이 더 이제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제 사회에 많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보육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그 정부 차원에서 많이 그 투자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공약으로 후보들이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제에서 비례대표의 50%, 공천의 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남성들은 그건 역차별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그 문호가 개방되지 않아서 참여할 기회가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라도 그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는 역차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라파나 또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오늘과 같은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있기까지는 그 이런 할당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제도만 또 도입을 해서 또 참여가 잘 되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제 정당에 있어 봐서 아는데 선거 때 그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오는데 공천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우선 이겨야 되니까 당선율이 어떻게 되냐. 과연 우리 후보를 이렇게 내놔서 이 후보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당선될 수 있겠냐. 이거를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떨어지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동안에 많이 그거 사회에 정치권에 진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서 좀 그 경쟁력이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될 확률이 여기보다는 없다 해서 제쳐놓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성이 막상 참여하려고 그러면 또 자금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 또 조직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정당들이 실제 말만 30%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성들의 그 자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해주고 또 그 여성이 이 여성이 나와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 같은 그 좀 덜 자금도 덜 들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중앙보다는 덜한 데서부터 막 성장을 해서 중앙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그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중앙에 진출했을 때도 그 선택될 가능성, 경쟁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좀 지금 늦게 들어와서 확실히 저희 모르겠는데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여성이라면 그 회사에 여성 사원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왜 대선에 참여를 안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평균으로는 여성 의원이 되면 여자들도 여자를 못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개혁 기지가 그걸 뚜렷 하시다면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이 나라의 대표가 여성이 된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꾸 이제 전에 대선 주자 후보군 해가지고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지만 제가 대선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지지
글씨를 갖고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자신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고 또 자기가 꼭 안 해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좋은 분을 밀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는 것도 그것도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데 이번의 경우에 또 이제 우리 당에서 후보를 당이니까 물론 내려고 했지만 이제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선거가 워낙 그 돈이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만든 지 얼마 안 된 당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후보는 내지 않았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여성 장관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퇴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 그 장관 어떻게 보니까 좀 그런 그 사례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한마디로 이래서 쉽게 바뀌었다고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었고 또 그분이 그 분야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분이었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여성이기 때문에 괜히 그 어떤 생각력을 끼고 봐가지고 너무 주위에서 못 살게 군 거 아니냐 하는 남성한테 적용할 기준하고 이중잣대로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 때문에 여성 장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금 보면 오랫동안 장수한 여성 장관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 건 아니고 또 하나 질문은 뭐였죠? 벌써 치매기가 오나 봐요. 두 번째 질문. 국회의원으로서 남녀, 예. 지금은 이제 막상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차별을 받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참 힘들고 또 아까 제가 구청회 경선 때 이렇게 있었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을은 남성들이 많으죠. 왜냐하면 여성, 남성 차별한다는 그 비난을 유권자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탁탁 튀어나오는 말이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아직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저는 좋아질 거로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대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아도 그거 별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젊은 분들은 선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날 뭐 등산을 가든지 하여튼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표로 연결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이게 표로 연결이 돼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중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꼭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젊은 분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받아도 별로 그 투표에는 확신이 안 쓴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합니다.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를 정치에 원하고 어떤 정치인을 원한다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거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젊은 파워가 이렇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어필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힘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한 번 잘 뽑아놓고서 한 5년이고 4년을 참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한 번 사람 잘만 뽑아놓고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 아무리 비난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파워를 젊은 파워를 보여주시면 그건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뭐다. 또 젊은이들이 이런 새 변화를 원한다 할 때 그렇게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나라 발전과 새로운 정치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훨씬 젊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 날이 아무래도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그 미치는 영향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오래 남은 앞날을 좌우할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특히 또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